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또 이 하우스푸어와 영끌이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에 대한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셨던 진희선 전 행정위 부시장님, 현재는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진 교수님과 함께 지금의 혼돈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집값이 많이 또 폭등하면서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 분류에 빠진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데 뭐 앞으로도 더 오른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내린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집값에 대한 또 정확한 진단을 해본다면 좀 이런 앞으로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최근의 집값 상승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왔었거든요. 네네. 내려갔는데 그게 2014년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2015년, 16년, 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걸 별로 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특히 2014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 금융위기가 굉장히 글로벌 위기가 장기간 올 거고 네. 올해 10년마다 반복이 됐잖아요.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10년이네요. 그럼 2018년에 또 뭔가 굉장히 세계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2020년이 되면 폭락론까지 나왔었어요. 그렇게 조금 하향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또 많았고 그때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나 건설회사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을 접을 때입니다. 정리하고. 오히려. 근데 2018년에 이렇게 폭등하리라고는 몰랐었죠. 그래서 왜 이랬을까 봤으면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간.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죠. 세월호가 정말 온 국민 이제 슬픔에 잠기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로 만들 것인가가 사회적 이슈였고요. 그게 15년까지 갑니다. 2016년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그때 이미 이제 집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것이 16년 가고 2017년 대통령 탄핵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고 2017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다른 이슈가 가라앉으면서 집값 이슈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폭등하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한 어떤 투기수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출 규제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기 지역 지정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집값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 마련인데 거기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는 문제다. 또 감지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집값의 상승 요인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2008년, 2018년 한 8년 동안에 우리 그 국민 1인당 총생산액이라고 그러죠. GDP. 이게 2만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갑니다. 거의 50%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별로 감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개개인의 소득이 한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량이라고 있어요. 우리 수도권의 지역 총생산 이게 한 거의 5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되고 아까 제가 집값 상승에 상당한 요인이 이제 금리도 있지만 또 소득 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택, 질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는데 이게 왜 그동안 서서히 이렇게 노출이 안 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세월호가 있었고 국정농단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은 올라갔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체감을 못하다가 그런 금융위기도 해결되고 사회적 이슈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2017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우리 경문들이 이제 체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데 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뭐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중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수요가 막 몰린다 그래서 바로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리죠. 그 이유는 이제 다가구 다세대나 이런 건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어져요. 근데 지금 주택 수요가 20, 30평대 아파트잖아요. 이것은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설계하고 인허가 받는데 2년, 공사하는데 3년, 그래서 5년 걸려요. 근데 이제 그 택지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땅을 이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앞단에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7년. 시간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또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확 일어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늦어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공급을 준비해가고 쭉 시작을 해서 막상 준공이 되고 입주하는 순간은 또 수요가 적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주택 공급을 많이 힘써가지고 아마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위례 신도시니. 네. 나중에 입주할 때 돼 보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거든요. 뭐 분양가보다 더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때는 수요가 적을 때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또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을 네네.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또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죠. 또 이제 과거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또 하우스푸어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대체되는 말로 또 영끌이 또 벼락거지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긴 것을 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문제점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10년대가 주로 이제 하우스푸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집값이 하락하고 그때 또 금리가 잠깐 상승했어요. 떨어지다가 좀 상승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까지 상승했으니까 금리까지 상승하니까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힘들어지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거의 멘붕 수준이죠. 그래서 집 있는 거지 이걸 하우스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 2015년, 16년이 올라오면 집값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언론에 보면 2017년까지 등장을 합니다. 2017년까지.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 원리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느라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2018년도에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불과 1, 2년 사이에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대출 규제도 되고 집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도 끌어 모아서 집을 사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아마 영끌이가 가장 큰 핫 이슈의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영끌이도 안 된 사람들 이제 벼락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영끌이가 안 된 사람들. 예. 그러네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박탈감이시죠. 박탈감이 됐다. 박탈감을 이제 표현하는 게 아마 벼락거지인데 이런 현상들은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또 하락에 대한 하락이면 이제 하우스푸어가 되고 상승할 때는 영끌이가 되는 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맞아요.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투영이 되는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미래가 워낙 불안하고 또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영웅이라도 끌어서 사고 싶은 거죠 당장. 그게 하나의 영끌이고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장이 있어서 이제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미래에 대한 좀 확실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연끌이 하신 분들도 참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옛날처럼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또 이 하우스푸어와 연끌이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거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은 사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또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주 비용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의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국민의 삶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집값이 이제 뭐 가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제 그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부의 양극화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양극화 통계를 잠깐 살펴보니까 한국이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치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한 소득을 가지는 사람은 한 2,8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네네. 이걸 이제 100등분으로 나누면 한 등분이 28만 명쯤 되잖아요. 100분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간치인 50분위에 있는 사람의 71배입니다. 이게 작년 통계거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면 수치만 봐도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서 이 작동이 잘 안 되죠. 갈등이 많아지고 소외감, 또 배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물론 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거친 용어들이 나오고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이 아니라 배제하고 뭐 이런 이유가 근본 밑바닥을 보면 이 경제적 양극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결보다도 지금 현재는 가속화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 최근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챙기는 것, 이것이 2017년 같은 경우는 84조, 2018년 같은 경우는 118조. 우리 서울시 예산이 한 40조쯤 되는데 그걸 비교를 하면 엄청나죠. 훨씬 많네요. 엄청 네, 많죠. 엄청 많네요. 거의 3배 가까운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동산이 폭등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약자가 힘들어지는 것과 한쪽에서는 또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부동산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산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걸 매입해서 처분하면서 생기는 양도 차익. 네네. 또 하나는 그걸 임대하면서 생기는 임대소득. 네.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많이 칭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오기 때문에, 물론 노력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 자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지금 현재 노동소득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녀서 노동소득이 있는데, 만약에 자산소득이 커지면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않죠. 마치 옛날 우리 중세시대에 그 토지 가지고 이 소장농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오히려 후진적인 그런 자본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